안녕하세요. 저는 싱코빌의 최노연 과장이라고 하고요. 원래 조금 높으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 좀 발표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회사에 계신 저희가 아무래도 저기 베트남이랑 싱가포르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오늘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핵심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좀 발표를 맡게 됐고요. 앞에 또 두 분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좋은 내용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때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나이파 쪽에서 R&D 하는 거에 품질의 일환으로 글로벌화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되게 좋은 자료도 많이 없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들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에 비해 확실히 관심이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지화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이 행사들을 열고 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도 매달 좋은 기획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 시장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화나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PTA랑 3년에 걸쳐서 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의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잠깐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유럽 쪽 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유럽은 특히 폐쇄 시장이나 공개된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제품들이 많이 진출하는 시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폐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제품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현지화에 대한 경쟁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공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제품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데를 이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은 그들과 좀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적인 관점에서 경쟁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현지화를 할 때는 여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언어적인 부분이랑 문화적인 부분이 특색이 뚜렷하죠. 그래서 저희도 가이드 쪽에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했고 언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그래서 미러링이나 플리핑 그리고 바이디렉셔널에 대한 알고리즘, 상방향 언어 지원 같은 부분들을 가이드에 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책자 받으신 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장의 컨텍스트를 지역별 인프라의 경우가 크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의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하고 그리고 약간 주 사용자분들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언어 현지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지화 하면은 앞에 이채학 수석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언어 현지화가 필수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타깃이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상은 영어 제품을 보통은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를 현지 언어보다도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현지화가 필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현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언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또 맞게 투자해야 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보면 일단 언어 현지화가 필요한 국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레거시 오브 디스코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영어로 서비스를 했다가 한 4개월, 6개월 정도 후에 인도네시아랑 태국에 언어 현지화 서비스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넷 매출이 150%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으로 헤이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영어로 서비스를 했다가 나중에 태국어로 현지화를 했는데 40%가 증가했대요. 이 국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영어로 된 앱이 몰입도가 떨어진다 였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한 것도 있죠. 왜냐 봤더니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영어 능력 지수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인도네시아는 51.8 그리고 태국이 48.54점인데 아시아에서도 낮은 편인데 이게 총 88개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5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아마 점수가 낮으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영어에 대한 능력 지수가 좀 낮은 국가들은 아무래도 현지 언어로 서비스하는 게 되게 영향력이 큰 거죠. 그리고 구글 홈 미니도 베트남어를 지원하기 시작한 후에 판매량이 3-4배 증가했대요. 그래서 하이테크, 베트남 쪽에서 이런 하이테크 제품 판매하는 담당자들이 베트남어 지원한 게 구글 홈 미니 판매 증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매자들은 와서 베트남어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어를 테스트해본 다음에 스피커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베트남어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용자군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면은 베트남이 그렇게 영어를 못하지 않아요. 저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치이고 실제로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보면은 대부분 영어로 다 소통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프로젝트 2020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그게 지금 10년 이상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이나 대학교 다니는 분들 그리고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잠깐 그 도시 밖으로 나가도 1, 2, 3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 영어 능력 지수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이런 현지화 컨설팅하는 기관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을 대표적으로 현지 언어를 지원해야 되는 국가로 손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넷마블이 있죠. 넷마블도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하고 여러 가지 게임 출시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랑 언어적인 요소를 현지화하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되게 잘 하고 계시고요. 사전에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걸로 사전 예약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현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넷마블이 이미 쌓아온 그런 신뢰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넷마블을 쓰면은 기본적인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법인장님은 언어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전공한 인도네시아 인력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시킨다고 해요. 네. 네, 이제 반대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예를 봤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영어를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주 타겟이 동남아가 되면서 싱가포르랑 필리핀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은 현지 언어보다는 영어로 먼저 진출을 하고, 그리고 현지 언어를 번역할 그런 비용이나 혹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수집한다든지 그 뭐 홍보나 마케팅 쪽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언어 현지화는 그 앱이나 서비스 내에 있는 컨텐츠뿐만 아니고 저희 뭐 브랜드 사이트나 아니면은 고객들이랑 소통하게 되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뭐 CS용 전문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마켓에 올라가는 정보들 같은 것도 같이 현지 언어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로 검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그 나라 언어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훨씬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현지화랑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현지화랑 관련해서 언어를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 설명드렸던 게 읽기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금은 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베트남의 꼬꼬 브라우저라고 로컬 브라우저인데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보통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를 쓰는 것과 좀 대비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꼬꼬 브라우저는 물론 뭐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나 서비스들과 연계가 잘 돼 있는 것도 있는데 현지 언어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지금 6개 성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입력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래서 단어에 대한 자동 완성이나 단어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맞춤법 검사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검색뿐만 아니고 이메일이나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에 업로드하는 텍스트도 모두 검사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앞에 보시면 이제 베트남 키보드 레이아웃이에요. 저는 베트남어를 잘 몰라서 지금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실제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베트남어를 이제 쿼디 키보드를 써가지고 입력을 할 때는 아예 저같이 뭐 모르는 사람은 숫자나 상조, 특수 문자를 어떻게 변환하는지도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 그 베트남 사람들도 유니키나 텔렉스라는 이제 베트남어 입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언어를 사용을 했을 때도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자를 입력을 하려면 지금 5하고 5에 지금 강조 표시가 붙은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5를 3개를 입력해야 이 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자를 입력을 하려면 B하고 5를 입력한다고 해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5를 입력하면 지금 이 2개의 문자가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B하고 5하고 띄어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5를 해서 이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앞에 띄어쓰기 했던 부분을 지워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어를 예로 들기는 했는데 이 외에도 좀 입력하는 방식이 복잡한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국가들은 저희가 뭐 맞춤법을 검사해준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사양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뺄 수가 없죠. 일단 근래에는 조금 ICT 쪽이나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좀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필리핀 앱 랭킹이에요.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트, 메신저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름의 앱들이 두 개가 있죠. 혹시 페이스북 라이트 아는 분 계세요? 네. 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가벼운 네, 맞습니다. 일단 필리핀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까지도 지금 그 라이트라는 앱이 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것뿐만 아니고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의 서비스 중인 제품들이 이 세 국가에서는 라이트 버전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앱 랭킹을 제공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50위권 내에 라이트라는 게 붙은 앱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유명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 게임을. 그래서 태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으로 라이트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라이트 버전이라는 거는 짐작하셨던 것처럼 스펙 자체가 원래 요구하는 스펙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동남아시아의 이 서비스가 왜 중요한가를 보면은 지금 동남아시아는 아직 저사양 스마트폰들이 보급률이 높습니다. 베트남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실제로 아이폰 6S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본인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일단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앞서 말했던 언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현지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맞게 제품이랑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설치 운영이 너무 크면은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찾아봤더니 그 테스트리라고 이런 현지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컨설팅 해주는 기업에서 발표한 결과가 이런 동남아와 같은 신흥 시장의 사용자들이 70% 이상이 그 설치하기 전에 용량을 보고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그래픽이나 메모리 사용 요소, 그리고 설치할 때 용량, 이거는 하드웨어 자체가 제공해주는 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이 외에도 안드로이드 바이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집하는 충돌 비율이나 응답 없음, 배터리 소모량이나 잠금 상태랑 같은 앱 상태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안드로이드 바이탈 같은 경우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저희도 똑같은 기기에서 돌려서 문제 없다는 것을 운영해보고 그리고 출시를 해야겠죠. 왜냐면 저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아주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 서비스들을 홍보하고 사용자들을 유입하기까지 좀 부가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지에 적합한 기기에 서비스를 해야 사용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이 서비스를 이제 저사양 기기에 최적화를 함으로써 사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좀 지원을 해서 캔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저장될 때 용량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도 설치 용량을 50MB 안쪽으로 축소를 해서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소비 성향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경제 수준이랑도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되게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타겟 유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품 기능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마케팅적으로 반영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 앱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왜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무료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무료라는 의미가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어요. 무료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페이스북은 통신사들이랑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용자들이 통화나 메시지를 위한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 거기에 페이스북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끼워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이득을 주냐?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페이스북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도 저희는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을 되게 많이 쓰고 계실 테니까. 보면 필리핀은 이제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요금이 비싸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구입하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에서는 저희처럼 한 달 이런 식으로 한 달 몇 기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 1기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필리핀에서는 인터넷 속도 동남아 최하고 인터넷 사용 요금 되게 비싼데 지금 50페소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햄버거 한 개 가격이래요. 그럼 햄버거 한 개 가격이 뭐가 비싼가? 우리 그냥 한 끼잖아요. 한 끼 식사고 사실 밥값보다 싼데,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햄버거가 비싸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살 돈으로 뭘 살 수 있냐라고 했더니 쌀 1kg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왜 이렇게 인터넷 요금이 비싸졌냐라고 보면은 PLDT라고 필리핀에서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대요. 필리핀이 아무래도 그 섬나라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얘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글로브텔레콤이라는 곳이 같이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경쟁이 아니라 그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서비스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최악이고 요금은 점점 높아지고 하는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앞쪽에 있었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라는 것도 그 앞서 페이스북처럼 통신사랑 프로모션 진행해가지고 모바일 데이터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즈랑 구글 맵스가 있는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구글 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웨이즈를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웨이즈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기반으로 실시간 길찾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정확한 사고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빠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구글 맵은 그렇지는 않아요. 실시간 데이터로 길찾기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닐라 같은 경우에 교통체증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싶기 때문에 웨이즈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웨이즈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왜 구글맵도 같이 사용을 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구글맵은 쓸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웨이즈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구글맵은 처음에 뭐 우리가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환경이 좀 그러니까 저렴한 상태에서 비용이 과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찾기를 하면은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서비스를 실제로 길찾기를 이용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데이터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웨이즈는 반대로 매 순간순간 그래서 구글 맵스랑 웨이즈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같이 데이터 요금에 민감한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앞서 보면은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마케팅 방식도 좀 차별화를 뒀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사와 프로모션을 해서 사용자들의 유입을 늘리는 방법 등 그래서 뭐 굳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건 뭐 굳이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베트남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분에게 들었던 얘기로 베트남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굳이 사이버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보면 베트남이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랑 잘로라는 서비스가 같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보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다수의 사람들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사용하거나 그리고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원래 페이스북 메신저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뭐 뉴스나 기사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아무래도 공지한다는 개념에서 페이스북에 많이들 올렸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걸 보고 와서 통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을 계기로 잘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되게 민감한 거냐 이렇게 정보에 공개하는 거에 대해 민감한 거냐라고 했더니 둘 서비스가 사실 페이스북도 비공개를 하는 기능도 있고 나를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왜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일단 정보 게시가 훨씬 더 자유롭게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해요. 페이스북은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잘로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한 사람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까지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유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 무역 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미 IT 수준도 되게 높고 글로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대요. 브랜드, 그러니까 네임밸류를 좀 높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제품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소프트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은 싱가포르가 지금 다국적 문화를 이루고 있고 비즈니스도 되게 국가 간의 소통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다국적인 주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글로벌 관점에서 기획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치면은 외국계 파트너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싱가포르 분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주제로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커뮤니티도 좋지만 해외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 나라의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그런 글로벌한 그 소식들을 함께 다뤄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영어가 또 문제가, 그 언어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냐라고 했더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미 뭐 중국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제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컨텐츠를 수집하고 그 컨텐츠들을 제가공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더라도 싱가포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국가 글로벌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도 조금 선호하는데, 번역 같은 경우에 다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력하면은 바로 지금 뭐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 정도 번역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은 이 나라에 이미 너무 많이 좋은 제품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그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책에도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현지화 요구사항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현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분석할 거고, 시장에 대해 조사할 거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뭐 지재권을 포함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 전략 세우고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용자 분석을 할 때 어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사실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요소들을 조사해야 될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법, 표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장의 현황이나 기술적인 부분, 추세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할 때는 이제 뭐 BM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굳이 저희가 뭐 홍보나 마케팅 아니면은 수익 모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파트너나 핵심 사용자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배포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어디서 가지고 올지, 그런 것들을 전부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을 하고 지재권 수립하고 제품 개발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한테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부분은 그래도 요즘에는 UCI라는 개념이 많이 퍼져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시장조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구공학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검증해서 명세하는 것까지 지금 기획 의도를 100% 실현할 수 있게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요구사항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예요. 이게 결국 어떤 사용자들을 만나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수집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서비스 운영을 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면 저희가 일할 때도 많이 그런데 이제 언더스탠딩이랑 리멤버는 다르다.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는 게 있고 들었다, 안다, 그리고 이해했다라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었다는 정말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가 되는 거고, 안다는 내가 그거를 인지했다. 그리고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의 의미 구조가 서로 상응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동일하게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상기를 받아 사랑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한 건지, 혹은 또 그냥 너무 심리적으로 아름다워서 갑자기 사랑해라는 말을 했는지, 이런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신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잘 모른다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원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저희는 보통 조사를 할 때 이제 이거는 뭐 굳이 현지화뿐만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처음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나면은 모르던 게 보여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고, 이때 필요하면 관찰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뭔가 서비스, 현재의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과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되어보기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 사용자의 입장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런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하면서는 사용자 되어보기나 관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그 나라 사용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된 내용 분석해가지고 조사한 정도고요. 실제로 현지화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사용자들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좋은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결국에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해요. 인터뷰의 종류는 지금 크게 3가지 정도인데 1대1로 인터뷰하는 인덱스 인터뷰, 그리고 1대 다로 인터뷰하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인터뷰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을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 처음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걸 물어볼 건지 질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물어보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인터뷰 설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거는 뭐 그 인터뷰 설계에 대한 예시고요. 그럼 저희가 인터뷰 뭐 사용자 한 명만 만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뭐 단계를 나눠 볼게요. 크게 보기 해서 포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깊게 보기라고 해서 좀 심화된 내용을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양한 인터뷰어를 섭외를 하게 돼요. 이때는 뭐 실제로 우리의 타겟 유저나 타겟 유저가 아닌 고객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하드 유저라고 표현을 하던 건가요? 아무튼 그 핵심 사용자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라이트한 유저들을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화 인터뷰를 할 때는 기존에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에너지가 높은 하드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인터뷰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하면은 그 마음만큼 따라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 대상과 리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도 친구한테 말할 때랑 회사 사장님한테 말할 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엄청 포멀하게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진 않더라고요. 좀 편하게 얘기를 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게 인터뷰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터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터뷰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어가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모바일 커머스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요즘 재미있게 사용하는 앱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의미가 되게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 전하고자 하는 말은 질문을 할 때 우회를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이제 인터뷰 스킬에 대한 요약이고요. 되도록 조금 말하고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비율은 9대1이 좋대요. 제가 말하는 게 1, 그리고 사용자의 얘기를 듣는 게 9 정도의 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물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질문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가끔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사실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요구한 아이폰 로고가 기억하기 쉬운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사실 대답할 게 yes or no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질문해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로고가 기억하기 쉽습니까가 아니고 이 로고를 보고 나서 뒤돌았을 때 기억이 다시 나는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지 이 사람의 실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에 대해 Y를 물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잘로랑 페이스북 메신저 베트남 예시를 들었었는데, 사실 단답형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로에 어떠어떠한 기능들이 좋아서 잘로를 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잘로의 그런 기능들이 본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기 때문에, 내 정보를 좀 더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걸 왜 씁니까? 그 기능이
그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습니까? 하는 계속 Y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가이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얘기를 하다 보면 반가운 마음에 자꾸 나의 지식을 뽐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해요. 사용자들은 본인들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되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되게 치명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내용을 리딩하지 말고 화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말을 쓰고, 그리고 중복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저희는 검증의 관점에서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말을 전부 기록하라는 건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반, 거짓말 반, 혹은 거짓말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기록할 때는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하는 시점에서 이때 근데 에너지가 약했지 했으면은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터뷰하는 사람이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조금 안 좋은 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호응 잘해주는 것도 있고요. 좋은 질문이랑 나쁜 질문은 한 끗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질문이고, 이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매니저라면은 지금 속도로 하면 일정을 맞출 수 있죠? 라고 하는 건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추궁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우회해서 어느 정도 끝났나요?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요?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도 훨씬 좋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의 얘기였고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배우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는 길진 않은 내용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TTA랑 같이 TTA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업들 인터뷰하면서 만든 현지화 프로세스 하는 준비 내비고요. 보면 기업 관점, 시장 관점, 제품 관점에서 기업은 해외 진출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시장 그 외에 기업의 성장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와 그리고 시장의 특성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개발 전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총 16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비용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 그걸 어떻게 체계화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장이랑 기업, 제품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은 끝났고요.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나요? 네, 말씀해주시죠. 질문상 동남아 현지화 공모사항을 보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코비엘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아니면 현지인을 채용한다든가 현지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피드백 받는다든가 안테이스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 입장에서 현지인 파트너가 시작이지 않고 현지에 그런 비빌 수 있는 강점이 없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이제 시장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사업적인 파트너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북 만들면서 조금 사용자들을 많이 만났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엄청나게 비용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가 현지로 가서 사용자를 만나는 게 맞나? 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서 만드는 우리 서비스랑 우리 서비스가 현지로 나갈 때의 기능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현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게 아니고 현지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나라까지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은 우리는 현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분들을 좀 섭외를 했어요. 크게 뭐 조금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유학생들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혹은 IT에 좀 종사하는 사람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문가를 모집하는 사이트 같은 데에 올려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되게 당연한 건데 왜 물어보지? 라는 대답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두 국가의 뭔가 문화적인 차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좋은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